자, 사무소 이전으로 갑니다. 사무소 이전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 96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에서 먼저 전체를 설명드립니다. 여기가 지금 어디죠? 광명시참. 광명시죠? 광명시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입니다. 자,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이사할 것 같습니까? 과천입니다. 과천.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 갑니다. 자, 이사 가는데 절차가 보면 일단 짐을 싸서 이사 가고요. 그 다음에 과천시장한테 쫓아가서 이전 신고를 하고요. 여기 10일 넘어가면 막 과태료 물리고 난리 납니다. 빨리빨리 신고해야 되고, 요 신고할 때 첫 번째는 과천시장한테 신고하니까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전 후 등록관청이라고 불러요. 여기다 신고해요. 첫 번째 중요한 거라는 뜻이에요. 또 이전 신고할 때는 빈손으로 가면 안 됩니다. 신사증 들고 가고요. 여기에 이전 신고서 양식을 적어내고요. 과천시청에 가서 주라면 줘요. 이거 이전 신고서.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서류요. 요거 새 사무실. 증이 뭘까요? 고쳐달라고 저 하는 건데 등록증이겠죠. 등록증이 원래 사무실에 걸려 있는데 이렇게 이전하면 등록증상의 주소, 소재지가 바뀌겠죠. 고쳐달라고 주면, 자, 과천시장은 요걸 확인합니다. 요거. 그래서 서류도 확인하지만 현장에 가서 실제 얻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등록증을 어떻게 해요? 재교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A는 할 일을 다 한 거고, 그렇지만 A의 등록관청은 이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과천시장은 광명시장한테 관련 기록을 넘겨달라고 송부 요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동그라미 5번 기록을 어떻게 합니까? 송부 넘겨줘요. 이 5단계의 절차를 거치는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송부하는 서류가 뭐가 있느냐. 이거 암기를 꼭 해두셔야 돼요. 이 송부할 서류 암기할 때는 우리가 대신 중학교 1학년으로 송부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대자가 뭐냐면 등록대장. 이게 카드입니다. 처음에 요 계곡은 여기다 등록했겠죠. 여기서 등록대장을 만들어 놔요. 카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등록 신청 서류고, 이 등록 신청 서류가 뭐냐면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하는 구비 서류예요. 구비 서류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까요? 실사예요. 실무교 수료증 사본하고 사무소 확보 서류가 구비 서류 아니에요. 분사무소 설치할 때는 실사보 실책이었고, 일반적으로 할 때는 뭐예요? 실사. 외국 사람일 때는 실사결. 이렇게 암기했었던 거죠. 중자가 뭐냐면 진행 중인 행정처분 서류입니다. 진행 중인 거. 그러니까 요거 이제 이해하실 게 광명시에 있을 때 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광명시장이 그것 때문에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하려고 난립니다. 근데 쏙 이사로 옵니다. 이쪽으로. 그랬을 때 광명시장이 요 이사한 계공에 대해서 막 미친 듯이 쫓아와서 때리진 않죠? 그 미쳤다고 그래 그러면. 그러니까 요렇게 점잖게 송부합니다. 그럼 여기서 때리죠. 잘못은 어디 있을 때 했는데? 광명시에 있을 때 했지만 누가 때린다고요? 이사 오면 과천시장 새 등록관청이 행정처분을 때리죠. 여기서 행정처분 때려요. 그러려면 여기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록이나 서류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송부. 그게 요거죠. 진행 중인 거. 네 번째가 최근 1년간 받은 거요. 최근 1년간 받은 요것도 행정처분 서류하고 기록들입니다. 최근 1년치 거, 최근 1년간 받은 거, 이렇게. 이것을 송부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 대신 중학교 1학년. 이렇게. 요 최근 1년간 받은 것은 왜 송부하냐면, 이게 쌓인 게 1년 이내 것은 누적이 돼서 더 무겁게 처벌하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 형사처벌도 보면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은 더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법상. 여기도 마찬가지. 최근 1년치를 누적시켜서 더 무겁게 처벌하는 제도 때문에 그렇고. 중요한 것은 이 송부할 서류에 가만히 보면 등록증 있습니까? 등록증? 송부할 서류에는 등록증 없죠. 등록증 어디서 받습니까? 여기서 받죠? 등록증은 이전 신고하면서 들어갔다가 나왔죠. 이렇게 나왔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 송부할 서류에는 등록증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넣었다 빼니까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중요한 거 세 가지를 했습니다. 세 가지.
이전 신고는 여기 과천시장한테 합니다. 이전 후 등록관청. 그 다음에 송부할 서류는 대신 중학교 1학년입니다. 등록증은 송부 서류 아니에요. 세 번째는 이전 신고 전에 위반행위지만 행정처분은 누가 때리죠? 이전 후 등록관청이 때린다. 요 세 가지. 자, 추가적으로 세 가지 더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옛날 사무실에 걸려있던 간판 있죠, 간판. 이 간판은 이사 오면 어떻게 해요? 지체 없이 철거죠. 간판 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전 신고를 여기다 하면 과천시장은 통보를 한 군데 하게 돼 있어요. 어디에 통보죠? 협회입니다. 협회 통보사항 6가지 있었죠. 이분 등은 고행으로 휘었습니다. 할 때 이가 뭐예요? 이전 신고. 이전 신고를 여기다 하면 협회 통보합니다. 언제까지요? 다음 달 10일까지. 자, 세 번째요. 이 사람이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어요, 지금. 그랬을 때 요렇게 이사 올 수 있을까요? 영업정지 기간 중인데 이쪽으로 이사 올 수 있냐고요. 이사 옵니다. 이사 와가지고 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영업정지 기간 중인데 이사 올 수 있고요. 영업정지라는 게 일을 하지 마 그런 거지 꼼짝도 하지 마 이런 건 안 해요. 이사 올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 다만 이쪽으로 이사 오는데 여기가 갑이라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실로 쓰고 있는 공간에 이전 신고를 해가지고 영업정지 기간 중인데 이렇게 공동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무실, 다른 부동산 사장님이 일하는 사무실로 이렇게 쏙 들어와서 이전할 수는 없고요. 요건 원칙적으로 되고요. 그죠? 일만 안 하면 됩니다. 요게 세 번째. 자, 그러면 노란 거 3개, 그 다음에 빨간 거 3개를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광명시에서 광명시로 이전한 것을 안 했네요. 만약에 광명시에서 광명시로 이전했다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등록관청이 안 바뀌죠. 그러니까 이사 오고 광명시장한테 이전 신고하고 등록증을 뭐요? 재발급 받고 그 걸고서 영업하면 끝이고 송부 요청, 송부 필요 없죠. 등록관청 안 바뀌니까 됐죠. 그 다음에 하나 더요. 광명시에서 광명시로 이전했을 때 과천 말고 광명에서 광명으로 이전하면 등록관청이 안 바뀌는데 그때 등록증을 재발급받는 방법은 2가지예요. 하나가 뭐냐면 자, 주소 바뀌었으니까 새 등록증, 옛날 헌 등록증 뺏어버리고 새 등록증에다 새로 주소를 인쇄해서 새 등록증을 내주는 방법이 하나. 두 번째는 어차피 광명에서 광명으로 이사가면 등록관청이 안 바뀌니까 그때는 헌 등록증에 광명시장 나와 있는 그 헌 등록증에 소재지 주소 부분을 화이트로 깨끗이 지우고 새 주소를 거기다가 적어. 그래서 헌 등록증을 그대로 다시 줘. 그게 2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기가 막힌 방법이죠. 기재사항 변경이라고 표현돼요. 그러면 2번째 방법을 통해서 진짜 등록증을 재교부할까? 실제는 안 그럴 거예요. 근데 법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기재사항 변경이라고 표현돼요. 그러니까 원래 새 등록증을 주는 방법 하나, 새 등록증, 옛날 헌 등록증을 고쳐서 화이트로 지워서 주는 방법 2가지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시험 나온 거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방금 전에 거. 그러면 만약에 광명시에서 과천으로 이전한다. 등록과청이 바뀌죠. 그때는 등록증 재교부 나오죠. 등록증 재교부하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2가지가 아니고 1가지입니다. 새 등록증 새로 인쇄해서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헌 등록증에다가 거기서 고쳐갖고 화이트로 지워서 하려고 그러니까 화이트가 너무 많이 먹어. 거기가 광명시장으로 돼 있는데 그걸 다 지우고 제일 큰 것이거든. 거기다 과천시장으로 바꿔야 되고 과천시장이라고 이렇게 글로 써놓으면 사람들이 우습게 볼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새 등록증 내주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겨우 끝냈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분사무소 이전을 맞아 해야 돼. 분사무소는 일단 주된 사무소가 어디 있어야 되겠죠. 주된 사무소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광명시에 있죠. 그죠? 광명시에 어떻게 잘하시지 이렇게? 주된 사무소가 광명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사무소 같은 경우는 광명에는 안 되겠네. 광명에는 안 되니까 분사무소를 낼 때는 광명 빼고 과천에 둘 수 있겠네요. 과천시 이렇게. 그럼 과천시에 이렇게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데 여기다가 2개는 낼 수 없는 건 아시죠? 그런데 여기 과천에 있던 분사무소를 옮깁니다. 어디로 이전하냐면 어딜 것 같아? 아니야? 저는 의왕을 택했는데 의왕으로 갑니다.
저번에 여기 우리 저 광명 출신인데 의왕에서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 근데 의왕에서 하시는 분이 그때 그 모임, 합격자 모임인가 작년에? 그때 모임 오셔가지고 의왕이 돈 많이 버신 모양이더라고. 의왕이 끝내준다고. 벌써 돈 많이 버신 분들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어. 자신감이 차 있고. 의왕이 왜 그러죠? 의왕이 뭐가 좋은 호재가 있나 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자, 의왕으로 이사 갑니다. 분사무소를. 자, 그때 이전 절차가 4단계예요. 첫 번째, 짐 싸서 이사를 갑니다. 이때요, 과천에서 과천으로 이전하는 것도 분사무소 이전입니다. 자, 짐 싸서 이사 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전 신고를 합니다. 어디에 가서 이전 신고할까요? 이전 신고를 과천에서 이렇게 의왕으로 이전했다고 해서 의왕시장한테 이전 신고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때 이전 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관할 등록관청에 가서 이전 신고입니다. 이때도 10일을 넘어가면 과투를 물리니까요. 이전 신고를 갖다가 광명시장한테 한다는 게 중요해요. 여기요. 주된 사무소 소재관할 등록관청이니까.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다 합니다. 여기다가 여기다. 그때는 이전 신고할 때는 자, 그다음에 빈손 가져가면 안 되고요. 뭘 가져가야 되죠? 그게 뭐예요? 저기 똑같이 신사증. 이전 신고서를 적어내는 건데 이건 큰 의미는 없어요. 그 다음에 뭐요? 사자는 사무소 확보 서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증이 뭐요? 그렇죠. 등록증이라고 하면 틀리다. 자, 잘 틀리셨어요. 다음부터 틀리시면 안 돼. 신고 필증을 갖다 내야 돼. 신고 필증을 내야 됩니다. 신고 필증. 왜 그래요? 분사무소를 이전했기 때문에 고칠 것은 등록증이 아니고 뭘 고쳐야 돼? 신고 필증상의 주소를 고쳐야 된다고. 등록증은 주된 사무소에 걸려 있는 겁니다. 이거 주된 사무소에 걸린 게 등록증. 이거 고칠 일은 없어요. 신고 필증을 고쳐야지. 그래서 신고 필증을 내는 건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등록증을 첨부해서 이전 신고한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 그러면 X예요. 꼭 알아두셔야 되고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고석지의 내용이지만 신고 필증 갖다 줍니다. 그러면 여기 광명시장은 어떻게 하느냐? 자, 세 번째 신고 필증을 잘 고쳐서 이것을 재발급해 주고요. 그걸 갖다가 여기다 걸고 영업하시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분사무소를 이전하는데 신고를 여기 있다 한 게 아니고 여기다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과천시장과 의왕시장은 몰라요. 분사무소 이전한 걸 모르죠. 그래서 신고를 받은 광명시장이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통보라고 합니다. 통보인데 가만히 보시면 과천에 있던 분사무소를 과천의 다른 동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통보할까요? 광명시장이 누구한테 통보해요? 이렇게 이사 가면 과천시장밖에 없잖아요. 통보할 때가. 그런데 과천에 있는 이 분사무소를 의왕시로 옮겼다 그러면 광명시장은 누구에게 통보할까요? 의왕시장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천시장한테는 거기를 떴댄다 라고 통보하고 의왕시장한테는 뭐라고? 거기로 갔댄다 라고 통보합니다. 두 군데 다 통보해야 되는 거 통보. 두 군데 다 통보한다는 게 중요하면서 이때는 송부란 얘기가 절대 나오지 않아요. 송부는 등록관청이 바뀌었을 때나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등록관청이 안 바뀌는 게 여기 있을 때도 이 분사무소의 등록관청은 광명시장. 이쪽으로 가도 광명시장. 이쪽으로 가도 광명시장. 등록관청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넘겨주는 송부는 없어요. 그냥 통보서라는 종이 쪽지 한 장 주는 거다. 알려주는 거야, 알려주는 거. 그래서 이거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송부 그러면 틀려요? 어떻게 해줘야 돼? 통보. 요거. 그러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볼게. 여기도 보면 이런 분사무소에 걸려있던 거 저기 뭐야. 이렇게 이사 가면 간판은 다 띄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간판을 철거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철거 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간판 철거. 자, 이 경우가 언제냐면 어떤 경우냐면 세 가지 사유가 있을 때 간판을 철거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 그 철거에 대한 사유를 암기하실 때 철이 패치다. 이렇게 철이 등에 붙이는 패치다. 철이 패치다. 이렇게. 그 철자가 이제 철거해야 된다. 그 뜻이고 이가 뭐예요? 이전 신고. 지금 이전 신고, 저쪽에 이전 신고, 간판 띄는 거. 패자가 뭐예요? 폐업 신고 했을 때도 간판 철거시켜야지. 취자는 뭐예요? 이거 강제 폐업인데 등록 취소 당했을 때도 간판 철거해야 되죠? 간판 띄어라. 띄는 거 세 가지인데 가만히 보니까 간판 철거와 관련해서 가만히 보니까
자, 휴업 신고했을 때는 간판을 철거해야 될 의무가 생길까요? 휴업 신고. 철거 의무가 없죠. 처리, 패치. 처리 등짝에 붙이는 패치 이런 거예요. 의미는 휴업 신고 아니죠. 업무 정지를 당했을 때는 간판 철거합니까? 업무 정지? 이것도 아니고 폐업일 때나 등록 취소일 때나 띄는 겁니다. 영업 정지는 간판 철거 아니고 철거에 대해서 세 가지 기억하고 이런 철거 사유에 들어가면 자, 그 개혁공인중개사는 간판을 갖다가 철거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철거죠? 그렇죠. 지체 없이 철거. 그죠? 바로 띄어라 이 말이요. 이거 갖다가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안 지키면 맞아요. 대집행이에요. 왜 철거 명령이 없을까요? 이게 잘못된 간판인데 사실은. 떼내서야 될 간판이 걸려있으니까 잘못된 간판이잖아요. 근데 왜 철거 명령이란 말이 없이 그냥 바로 대집행으로 넘어가요? 바로 넘어가는 이유는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지. 법에서 철거해라고 법에 이미 써져 있어요. 이런 경우는 법에 이렇게 이럴 때는 철거해야 돼 있으니까 따로 철거 명령을 내리지 않아요. 뭐 철거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떼내요. 어느 법에 따라서? 행정 대집행법. 자, 끝냈네요. 자, 교재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교재에서는 일단은 가로 2번에 반가로 2번 왼쪽 페이지 제일 끝에 가시면 간판을 철거해야 되겠습니다. 개공이. 그때 언제까지 철거하느냐. 지체 없이 철거. 지체 없이를 물을 거예요. 시험에 최근에 잘 나오는 게 간판 철거가 잘 나옵니다. 97페이지 제일 위로 가시면요. 제일 위로 가시면 뭐가 나오냐면 철거 사유가 1번, 2번, 3번 나와 있죠. 암기하실 때는 처리, 패치다. 처리 등짝에 붙이는 패치다. 이렇게. 동그라미 2번 보면 만약에 등록관청은 간판을 철거해야 될 위에 같은 경우에 철거 않고 그랬을 적에는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밑에 가시면 가로 4번에 반가로 2번 가보십니다. 자, 가로 4번에 반가로 2번 가면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때 보면 자, 이전하고서 이전 신고합니다. 동그라미 1번. 그때 둘째 줄 보면 10일 이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에 가서 이전 신고합니까? 그냥 등록관청 아니고 이전 후 등록관청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종전 등록관청에서는 송부 요청을 하게 되죠. 그 송부할 서류가 다음 페이지에 나오죠. 다음 페이지 박스 보시면 송부 서류 4가지가 나와요. 암기할 때는 어떻게 암기하냐면 대신 중학교 1학년 1번이 등록 대장할 때 대자네요. 대자. 그죠? 2번이 신자입니다. 신청 서류. 그 다음에 3번이 2개입니다. 최근 1년 동그라미 1년간 행정처분 서류. 또 하나가 진행 중 할 때 중자입니다. 그러니까 대신 중학교 1학년. 그죠? 중인 그 관련 서류입니다. 이렇게 4가지가 송부해야 되는데 이 송부 서류에는 등록증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써주셔야 돼. 송부 서류에 등록증 들어가지 않습니다. 등록 대장 들어가죠? 등록 신청 서류도 들어가죠? 근데 등록증은 없고 등록증 X라고 써두시고 자, 밑에 있는 참고 박스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누가 때린다더라?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밑에는 이제 분사무소 이전입니다. 분사무소 이전과 관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자, 반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내 어디 가서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합니까? 주된 사무소 수재기관할 등록관청에 가서 합니다. 그죠? 동그라미 2번 이전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정군수구청장한테 뭐 한다고요? 통보합니다. 송부 그러면 안 되겠죠? 통보합니다. 그리고 2군데 다 통보한다고 돼 있죠? 이전 전 및 이전 후. 그죠? 그 다음에요. 오른쪽에 가시면 오른쪽 페이지에 참고 박스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았을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어디에 통보해라? 협회 통보해라.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 교재 101페이지에 있는 예제 문제 풀어보시고 101페이지 예제 문제
자, 틀린 것은 정답은 쉽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해야 되니까 1번이 틀렸죠. 2번은 설명드릴 게 없어요. 자, 3번, 4번을 좀 보십니다. 만약에 주된 사무소로 이전하잖아요. 동그라미 3번. 주된 사무소로 이전했을 때 이전 신고는 어디 가서 합니까? 이전 후 등록관청입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의 등록관청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잘 보셔야 돼. 지금 동그라미 3번과 4번은 다시 나올 내용이에요. 여기 지금 요거 설명드리는 건 분사무소로 이전한 걸 막 설명드렸어요. 근데 이번 시험에 작년 시험에 처음 나온 게 뭐냐면 이걸 있잖아요. 이걸. 주된 사무소로. 그럼 주된 사무소로 이전한다 그러면 광명시에 있던 주된 사무소를 금천구로 이전했어. 그럼 어디 가서 이전 신고하죠? 금천구 그 얘기요. 그럴 때는 자, 리을번 동그라미 4번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주된 사무소로 이전할 때는 신사증을 갖고 가는데 그 신사증 할 때 그 신사증은 증은 등록증이에요, 신고필증이에요. 등록증이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주된 사무소 자체를 이전할 때는 등록증을 고쳐야 되겠죠? 네, 그래서 4번에 보면 주된 사무소 이전 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여기 신고필증 나오면 안 돼요. 여기는 등록증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에 이를 증명한 서류가 첨부돼야 되겠습니다. 맞죠? 5번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에 따른 마무리 절차로서 통보예요. 이제 통보는 이전 전 및 이전 후 두 군데 다 통보하죠? 지체 없이 통보하죠? 송부 아니죠? 송부 아니고 통보라고 돼 있으니까 맞죠? 틀린 건 1번. 나눠드린 문제 중에서 3번을 풀어보십니다. 3번. 자, 3번의 기억번은 이전한 날부터 10일 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동그라미 맞죠? 리언번은 이전 후 행한다. 맞죠? 디귿번 방금 전에 했던 거죠? 다 맞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4번 풀어보시고 다음 뒷장에 4번 문제. (4번) 문제에서 1번은 개공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쓰면 잘못 쓴 거예요. 이럴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 잘못 써놓은 것이 아닌 자가 쓴 그것이 간판입니다 이렇게 되면 잘못된 간판으로 또 넘어가요. 따라서 이때는 등록관청은 철거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 그래도 자진 철거 안 하면 뭐예요? 대집행까지 가능합니다. 간판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철거명령, 대집행례가 나오는 거고, 근데 아닌 자가 썼다고만 나오면 그때는 뭐예요? 1학년 일반 거기서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5개 건물을 설치해야 될 의무가 없지요.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설치했다면 이름은 꼭 들어가야 되고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 요 3번 같은 내용이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자격을 취득했죠. 근데 등록은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공인중개사라고 불러요. 근데 개국은 아니죠. 요게 전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뒤에 보면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쓸 수가 있지요. 자격증이 있으니까, 자격증 땄으니까 요거 맞는 거지. 자, 4번 같은 경우는 5개 건물의 성명을 갖다가 허위로 표기하면 이건 간판 실명제를 어긴 거예요. 이름을 안 적어도 간판 실명제 위반이고, 적었는데 허위로 적어도 간판 실명제 위반이야. 이건 뭐예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자연스럽게 철거명령, 대집행까지 가는 겁니다. 이거. 근데 철거명령, 대집행 안 나왔다고 해서 틀렸다고 하시면 안 돼. 백과 때문에 틀린 거예요. 500과 아니죠. 5번 같은 경우는 옥상 간판인데 분사무소의 옥상 간판이야. 그러면 누구 이름을 적어야 될까? 대표자 아니고 책임자. 맞는 건 3번이죠. 5번 문제 풀어보시고. 자, 철거해야 될 사유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고르시오. 기억번 들어가죠? 패치. 그 다음에 리언번 안 들어가요. 디귿번은 등록 취소니까 들어가죠 또. 그 다음에 리얼번도 이전 신고니까 들어가죠. 기출문제입니다. 25회 때.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을 봅니다. 저희 교재는 기본서 교재에서 112페이지하고 113페이지 두 페이지를 볼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두 문제 풀고 수업을 마칠 거예요. 112페이지 보십니다. 매년 시험 문제가 한 문제씩 나오는 게 뭐냐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나옵니다. 이게 법정원으로 봤을 때는 14조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부터 14조에 나와 있는 7가지 업무를 암기를 해보십니다. 암기하실 텐데 일단 칠판에서 먼저 내용을 먼저 암기해보고요. 중이 관상을 보니까 큰 도시를 경영을 할 뿐입니다.
서울시장감입니다. 자, 어떤 사람 관상을 보니까 스님문이 큰 도시를 경영할 분입니다. 근데 현재는 아직 서울시장은 아니고 경공매 컨설팅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총 7가지입니다. 요게 7가지를 갖다 하나씩 볼 건데, 요게 가만히 보면 중개업이라고 하는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요게 본업이에요. 요게 본업이고, 여기에 지금 부업거리가 요만큼 6개가 있는 겁니다. 밑에 게 다 6개가 다 부업이에요. 조그맣게 하는 거. 합쳐서 총 몇 가지 업무입니까? 7가지 업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7가지는 법인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중개업부터 요 6가지에서 7가지를 보는 거예요. 제일 위에 건 요건 중개업입니다. 우리 교재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12페이지에 반가로 1번, 가로 1번에 반가로 1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본업이라고 해서 중개업이라고 써져 있죠. 그 중개업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자를 볼 거예요. 관자. 관자가 뭐냐면 관리를 대신한다. 칠판을 먼저 보시고 해당 내용을 볼게요. 관리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이걸 같은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임대관리라고 그래요. 임대관리. 그죠? 여기서 임대관리를 해줄 수 있다. 여러분들 입장에 봤을 때는 법인 업무라고 공부하시지만 여러분도 이거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업무다. 본업은 중개업일 거고 부업이 6개가 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요게 지금 보면 동그라미 1번입니다. 지금 요게 그 임대관리라고 하는 것은 2가지 측면이 있어요. 시설관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요? 임대관리라 해서 법률적 관리가 있고, 그런데 요 임대관리 중에도 2가지가 있어서 하나는 뭐냐면 공실로 되어 있을 때 건물주를 대신해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끌어들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임대관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이미 임차인으로 있어요. 근데 계약 기간이 끝났어. 그때 갱신을 할지 말지, 그때 보증이나 월세를 어떻게 얼마만큼 올릴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대신 결정해 주는 게 임대관리야. 그런데 법인이 할 수 있는 임대관리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대해서 할 수 있냐면 상업용 건축물과 뭐요? 주택, 2가지에 대해서 임대관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지금 동그라미 1번 제목이 그렇잖아요.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임대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만약에 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임대관리입니다. 농업용 건축물 그러면 이때는 아무리 임대관리라고 해도 법인 업무에 들어가지 않는다. 상업용 건축물과 뭐만 들어가요? 주택. 특히 이것도 임대관리업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주택이나 상가에 대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주택에 대한 임대업 그러면 어떻게 돼요? X. 주택에 대한 임대업 그러면 어떻게 돼요? X. 업무가 아니라고? 거기는 지금 보니까 셋째 줄에 나와 있네요. 상가 및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임대업과 임대관리업은 달라요. 다른 거 아시겠죠? 임대사업을 하면 월세가 들어오고요. 임대관리를 해주게 되면 뭐예요? 수고비를 받는 거예요.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법인 업무는 임대업 자체는 없어요. 임대관리업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상담입니다. 이 상담이 다른 말로 컨설팅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 컨설팅이 다른 말로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을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용에 대한 상담, 개발에 관한 상담, 거래에 관한 상담, 이거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세 번째 나온 요것은 우리 교재에서는 어디 있냐면 바로 밑에 있네요. 자,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뭐요? 상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셔야 될 내용이 2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부동산 컨설팅 그러면 다 법인 업무입니다. 사실 조문에는 컨설팅이라는 말이 안 나왔지만 우리끼리는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요. 부동산 컨설팅이다. 이용에 관한 상담, 개발에 관한 상담, 거래에 대한 상담인데 대상 고객은 제한이 없어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든 지나가는 사람, 의뢰인을 대상으로 하든 손님, 다른 부동산 사장님인 개공을 대상으로 하든 누구를 대상으로 하든 부동산 컨설팅이다 그러면 법인 업무가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손님은 제한이 없다는 걸 알아두시는 게 첫 번째.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중에 보면 개발에 관한 상담이 법인 업무지 부동산 개발업 자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개발업 X. 자, 그래서 써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부동산 개발업 X. 기출문제 개발업은 못한다.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발에 관한 상담업.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네 번째가 뭐냐면 도시 할 때 그 도자인데 이게 뭐냐면 도배나 이사 업체를 갖다가 어떻게 해줄 수 있다? 소개시켜 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중개하다 보면 손님들이
인테리어하거나 도배할 일이 있다고 하면서 괜찮은 데 있으면 소개시키라고도 부동산 사장님한테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나 또는 뭐 이런 데에서 이사업체 있는데 와가지고 이거 소개시키라는 손님이 있으면 좀 우리가 연결시켜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막 그러잖아요. 도배나 이사업체 소개가 법인 업무에 들어가요.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이게 지금 어디에 나오냐면 동그라미 5번에 나와요. 5번 보시면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사업체 등의 소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법인 업무예요. 그러면 늘상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법인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도배업 자체를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포장 이사업 자체를 법인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라고. 그 이사업체를 소개시켜주는 걸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그거 좀 조문에서 좀 읽어보셔야 돼. 뭐냐. 요거에 어려운 말로 어떻게 쓰냐면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부수적인 이런 뜻이에요. 용역이요. 용역.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서비스거든요. 서비스인데 요건 용역이 뭘까요? 구체적으로는 도배하고 이사하고 인테리어하는 거 얘기하죠. 그 용역이 뭐예요? 알선이다 그러면 그게 법인 업무에 들어가죠. 이 용역의 알선이 뭐예요? 요 소개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두 개가. 그러니까 도배나 이사업체 소개 그러면 법인 업무요. 같은 말로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그러면 요것도 뭐예요? 법인 업무에 들어갑니다. 이 말이랑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지금 딱딱하고 어렵게 썼을 뿐인 겁니다. 요게 같은 말이에요. 소개니까. 그런데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 그러면 이렇게 제공, 용역의 제공 써두세요. 용역의 제공 그러면요. 그때는 법인 업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포장 이사하고 도배하는 그 자체를 제공하는 것은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뭐만 할 수 있어? 그런 업체를 소개시키는 것만 할 수 있다는 거지 직접 가가지고 도배하고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의 제공이란 말이 뭐하고 똑같아? 도배업, 이사업하고 똑같은 거야. 다시 여기서 보면 만약에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업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용역업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법인 업무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에 요거하고 밑에 요 두 개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조심하셔야 돼. 이 용역업 그럼 법인 업무에 들어가지 않는다. 용역업 이렇게 하면. 용역이 뭐예요? 알선 또는 소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것이 지금 동그라미 5번이죠? 5번? 네, 거기 써놨습니다. 거기 둘째 줄, 셋째 줄에도 그런 게 나오고요. 늘상 나오는 게 요것밖에 없어요. 이건 법인 업무 아닌데 이렇게. 법인 업무 아닌데 요거 이렇게 됩니다.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영은 뭐냐? 이것은 우리끼리 할 때 이것도 경영 컨설팅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자,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쓰는 이유가 중개업소를 어떻게 경영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 컨설팅인데 이게 법조문은 이렇게 안 나오고 경영정보 제공이라고 나와. 경영기법 제공이라고 나와요. 자, 보시면 오른쪽 페이지에서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동그라미 3번이죠? 제일 위에. 그죠? 경영정보 제공, 경영기법 제공이죠? 이게 법인 업무예요.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해요. 이때는 중개업소를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거니까 상대방은 부동산 사장님만 상대방으로 하는 겁니다. 부동산 사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중개업소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 컨설팅은 상대방이 누구로 딱 제한이 돼 있어요? 부동산 사장님. 근데 이게 어렵지 않는 게 경영이 중개업소 경영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을 얘기해야지. 부동산 컨설팅은 뭐예요? 같은 컨설팅인데 상대방 고객은 누구라도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반드시 누구를 상대로 해야 돼? 부동산 사장님. 그러니까 여기서 특히 얘기할 때 공인중개사란 말과 개업 공인중개사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죠. 공인중개사가 개공은 아니에요. 자격증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늘상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정보 제공이라고 나와. 그런 법인 업무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지. 공인중개사하고 개업 공인중개사를 구분을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고. 이거 나올 때 시험 문제는 더 이상 낼 게 없으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경영정보 제공이라고 나온 적도 있었어요.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생이 얼마나 바쁜데 공부하느라고. 그죠? 그 사람한테 무슨 경영정보 제공을 지금 자격증도 지금 딸라고 딸까 말까 이러고 앉아있는데 중개업소를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겠는가를 강의를 해야 되겠어? 아니잖아 그건. XX.
제일 위에 거 했습니다. 동그라미 3번. 그 다음에 분자가 뭐냐면 분양계약 체결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대행한다. 이렇게 분양대행이라고. 근데 이때도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다 분양대행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뭐하고 뭐요?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이죠. 그래서 대행자가 들어가는 것 중에 대행자가 나오면 앞에 어떤 부동산이냐 그러면 상주대행이요. 대행자 나오면 앞에는 뭐요? 상주대행이라고. 상주대행, 상주대행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교재에서는 이게 몇 번이야 지금? 동그라미 4번이죠? 동그라미 4번인데 둘째 줄을 봐보세요. 둘째 줄. 그러나 택지, 토지에 분양대행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에 대해서 분양대행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 4번이나 물어봤어요. 토지에 대해서 분양대행 할 수 있다 없다? 법인은 못한다. 뭐만 할 수 있다? 상주대행. 상업용 건축물하고 뭐예요? 주택. 공업용 건축물에 대해서 분양대행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공업용 건축물에 대해서 분양대행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만 할 수 있으니까 상주대행. 이렇게 하고 이제 제일 마지막 거 제일 중요한 거 남았네요. 경공매 컨설팅. 이것도 경공매 컨설팅이라고 우리가 부르자고요. 길어서 이건 줄인 겁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6번이에요. 자, 부업거리 중에 제일 마지막 거 지금 보는 겁니다. 자, 요것을 지우고요. 지우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거 6번. 업무로 봤을 때 7번째고 6번으로 돼 있는 거 요거 보도록 합니다. 경매하고 그 다음에 공매가 있어요. 경매, 공매 이렇게 두 가지. 경매, 공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법원에 나온 경매예요. 돈 안 갖고 막 그래갖고 공매가 뭐냐면 공매는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예요. 공개 매각의 줄임말이에요. 다양한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세무서 이런 데서 세금 안 낸 사람의 재산을 확 압류를 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자산관리공사한테다가 부탁을 해갖고 이거 강제로 좀 팔아주라. 나 세금 거들려고 그런다. 이렇게 하면 자산관리공사가 이걸 위임을 받아 부탁받아갖고 팔아줘. 강제로 팔아줍니다. 그럼 거기서 낙찰받은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돈을 낼 거 아니에요. 그 돈에서 뭐예요? 세금을 걷어가는 거예요. 이게 압류부동산 공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국세징수법이라는 법에 그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써져 있어. 그게 압류부동산 공매. 이거 어디서 하는 거냐면 법원이 아니고 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만히 보면 알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소개시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대리라고 그래서 낙찰을 대신 받아주는 게 있고 그래. 그래서 7번째 나와 있는 경공매 컨설팅은 업무가 4가지야. 첫 번째 경매 나온 물건인데 단순히 뭐예요? 괜찮아 들어가봐. 아까 소개시키는 거. 두 번째 경매 물건인데 대신 받아주는 거. 두 번째 업무요. 자, 세 번째 업무는 공매 나온 물건인데 이게 물건 수는 많지 않아요. 소개시킵니다. 들어가 보라고. 자, 네 번째 업무는 공매 물건인데 막 대신 받아주는 겁니다. 이게 입찰 대리죠. 이렇게 4가지 업무요. 그 4가지 업무가 뭐냐면 경매 하나, 공매, 알선. 이 4가지가 아니고 경매 알선이 한 덩어리, 경매 대리가 2번째 덩어리, 공매 알선이 3번째 덩어리, 4번째 덩어리가 공매 대리가 4번째 덩어리. 그래서 업무가 몇 가지예요? 4가지. 근데 자, 중요한 건 딱 2가지예요. 이 경공매 컨설팅은 4가지 업무는 부칙 개공이 못해요. 복잡 할아버지는 지금 중개업도 겨우 하고 계셔요. 경공매 컨설팅 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도 자격증을 따면 이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업무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법인 개공은 법조문에서 할 수 있다고 당당히 나와 있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써져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다 할 수 있는데 누구는 못한다? 그래서 이제 요거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모든 개공이 이거 할 수 있다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부칙 개공 때문에 틀린 거요. 요것이 하나 중요하고.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4가지 업무 중에서 시장의 규모가 제일 큰 것이 뭐냐면 경매 물건인데 대신 낙찰을 받아주는 요 입찰 대리가 있어요. 경매 입찰 대리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요 시장에서 자리 잡고 일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변호사고 그 다음에 또 법무사도 여기 지금 시장에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도 이 시장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게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한테 허용이 안 되면 보통 경매 입찰 대리하다 들키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됐었어요. 과거에 그랬었거든. 근데 노무현 정권 때 개업공인중개사를 껴준 거예요. 그죠? 껴줬어. 그런데 대신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경매 입찰 대리하려면 등록을 한 번 더 하도록 합니다. 이 등록은
등록관청에 등록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등록해요? 법원에 등록하도록 한다. 여기 같은 경우는 수원지방법원장한테 등록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요? 경매대리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등록관청에 등록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디에? 법원에 등록한다. 그래야 할 수 있는 게 경매대리죠. 따라서 자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 왔습니다. 경매 물건에 대해서 알선행위를 합니다. 그랬을 때는 법원에 등록할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공매 물건에 대해 소개시키기만 합니다. 법원에 등록할 필요 있나요? 없어요. 공매 물건에 대해서 입찰 대리를 한다고요. 자, 이랬을 때 법원에 등록할 필요 있습니까? 없다고요. 없어요. 노랗게 표시했잖아요. 지금 빨간 게 아니잖아요. 아까 네 가지 업무를 굳이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네 가지 업무 중에서 딱 한 가지 업무만 법원에 등록하죠. 그 한 가지가 뭐예요? 경매. 빨간 거 그것만 법원에 등록한다. 요게 아직 집중적으로 나오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출제 예상 문제가 공매 대리예요. 공매 대리할 때 법원에 등록해야 돼. 그러면 틀립니다요. 공매 대리는 법원에 등록하는 거 아니에요. 요것이 7번째 업무에서 핵심. 그러면 자 정리합니다. 총 여기 7가지 업무를 갖다 법인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법에는 그 밖의 업무는 못해요 라고 써져 있어요. 원칙적으로 그 밖의 업무는 못해요. 예를 들어서 법인인 개업 공인회사가 문구점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문구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없지요. 문구점 없잖아. 여기 문구점 어디 있어? 없어. 법인인 개업 공인회사가 대부업을 할 수 있을까요? 대부업? 옛날 말로는 사채업. 못하죠. 기출문제요. 다 기출문제. 법인인 개업 공인회사가 운송업을 할 수 있겠나요? 없잖아요. 법인인 개업 공인회사가 감정평가업을 할 수나 있나요? 감정평가업. 없습니다. 여기. 부동산 개발업 할 수 있나요? 없어요. 도배업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할 수 없는 거 많아요. 요 7가지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할 수가 없고. 근데 해버리면 어떡하지? 해버리면 법을 어겼죠? 이걸 위반하면 그때 받는 제도가 뭐예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다. 임등치. 간혹 시험에 나옵니다. 임등치.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그 저기 뭡니까? 그 교재 114페이지 가시게 되면 예제 문제가 있습니다. 예제 문제 풀어보시고 114페이지 예제 문제. 기억번호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주택의 임대 관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뒤에 있는 임대업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고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걸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1번은 못한다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다 못한다는 게 아니고 앞에 임대 관리는 할 수 있고 임대업을 못하는 겁니다. 그거 잘 구별해 두셔야 돼. 그 다음에 니은번은 할 수 있죠. 부동산 컨설팅. 디귿번은요. 못합니다. 용역의 제공이 아니고 뭐예요? 용역의 알선. 자, 리을번 할 수 있죠? 미음번은요? 미음번. 할 수 있죠? 특히 미음번 할 때는 법원에 등록하는 게 필요하나요? 필요 없습니다. 공매 대리는 법원에 등록하는 게 필요 없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어쨌거나 할 수 있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니음번, 그 다음에 리을번, 그 다음에 미음번. 정답 5번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나눠드린 문제 6번 문제 풀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기억번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임대업 자체는. 니은번은요, 할 수가 있고. 디귿번 같은 경우도 못합니다. 용역의 제공은 못하고 용역의 뭐예요? 알선. 리을번은 할 수 있는 거, 공매대리. 미음번은요, 못하는 거. 경영기법의 제공, 경영정보 제공, 경영컨설팅인데 대상은 누구로 딱 정해져 있어요? 개공. 공인인계사로 대상을 한 건 안 되죠. 그러니까 못하는 것은 기억번, 디귿번, 미음번 하니까 정답은 3번이죠. 아시겠죠? 14조 법인 업무냐 아니냐 이걸 매년 물어봐요 시험에서.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여기까지 진도하는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